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5일 여기 서튼 버나비 사무실에서 제이슨과 인터뷰 2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는 캐나다 BCG의 주택 구매 과정입니다. 네, 인사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마이리얼터 제이슨 킴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인터뷰해 제목 얘기하신 거 주셔서. BC주. 그거 하기 전에, 네. 지금 이제 7월 말이고 이제 8월 초쯤 들어가는데 휴가의 한 가운데인데 이 지금 밴쿠버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 네.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6월에 비해서 큰 변화가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올 초에 이자를 우리가 3월하고 4월에 중앙은행에서 홀드했거든요. 안 올렸어요. 그러다가 6월 7일 날 얼마 한 달하고 이제 반 정도 됐죠. 그리고 7월 12일 날 연속 두 번 올려가지고 지금 기준금리가 5%가 됐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자가 두 번 홀딩됐다가 두 번 올라버리니까 심리가 상당히 냉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치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레이터 밴쿠버는 두 개의 이제 협회 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프레이즈 밸리하고 광역 밴쿠버 보드죠. 그래서 서리랑 뭐 이렇게 랭리랑 이쪽 지역을 이제 우리가 프레이즈 밸리라고 얘기하면 6월에 비해서 7월 달에 세일즈가 프레이즈 밸리, 서리, 랭리 이쪽은 84%가 감소했어요. 판매량이.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7월, 8월이 휴가철이다 보니까 그것도 있지만 근데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작년에는 뭐 13.8% 정도 다운됐다면 지금은 84%가 다운됐으니까 많이 올라가다가 이자가 두 번 오르면서 이제 또 계절적으로 휴가 시즌을 겹치는 바람에 84% 정도 세일즈가 급감한 상태고요. 광역 밴쿠버 같은 경우에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광역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71%가 감소한, 그러니까 전월 대비, 6월 대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8월까지는 아마 지속될 것 같고요. 9월 되면은 또 전통적으로 이제 다시 휴가도 끝나고 집을 이제 알아보는 시기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회복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자가 9월 6일 날 발표가 또 하나 있거든요. 지금 7월 말 미국 연준에서 지금 올린다고 네. 이미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각종 지표는 사실 좋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잡 마켓이 너무 타이트하고 또한 타이트한 말은 실업률이 그러니까 실업률이 일을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예, 일자리가 많죠. 많아요.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즉 일을 하면은 돈을 버니까 돈을 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직 좋아지고는 있지만 요번에 7월 12일 날 이자를 올린 것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면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이제 2%대로 진입을 했지만 예방 주사를 한 대 맞는다라는 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조금 탄탄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 말에 미국에서 연준에서 이자 올리면 캐나다에서도 같이 올릴 가능성이 많게 보여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뭐 두 번 올렸으니까 그리고 각종 지표들이 이제 탄탄하고 괜찮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안 올릴 거로 좋은 바람도 있지만 안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얼마 전에 나온 이제 기사를 봤더니 네 개의 주요한 경제 기관을 통해서 전망을 했는데 RBC는 안 올린다였어요. 두 개는 올리고 두 개는 안 올린다였는데 RBC가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에서는 가장 큰 시중은행이고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두 개는 뭐 물론 기사를 그렇게 비중 있게 밸런스 맞게 했겠죠. 두 개는 올린다, 두 개는 안 올린다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9월 달에 물론 이제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안 올린다에 저는 한 표입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 캐나다 특히 밴쿠버에서 네. 주택 구매하는 이제 과정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제 개인적인 또 생각은 이 주택을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좀 잘 안 다음에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나는 생활하는데 나는 운동을 난 참 좋아해서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커뮤니티 센터가 뭐 1시간 거리에 있으면 그것도 예, 안 맞죠. 시간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면서 안 맞죠. 또 나는 은퇴를 해서 한국 식품점을 자주 가야겠다. 그러면 한국 커뮤니티에 가까워야 되고 네. 또 나는 애들을 키우는 입장이라면 나는 좋은 학교 가까운 곳에 나는 집을 사고 싶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버젯 그리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택한 다음에 집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집을 살 적에 어떻게 내가 이제 어프로치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리얼터한테 나 집 하나 사고 싶어 알아봐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알아보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버젯에 맞는 그런 그 집들을 MLS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리얼터닷컴에서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내가 대충 소트를 한 다음에 리얼터 할 때 저는 맡기는 스타일인데 그거의 장단점 네네. 그런 거 아니면 요새 직접 내놓은 나는 리얼터비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그냥 직접 거래하고 싶다 이럴 때의 장단점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오늘 좀 진행을 네. 했으면 합니다. 네. 예. 서두에 말씀하신 이제 나의 라이프 스타일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리얼터적인 입장에서 제가 손님하고 상담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본인이 원하시는 것, 그죠? 그거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니즈가 있고 원츠가 있어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그걸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체육시설이 꼭 근처에 있어야 된다. 학교가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구매하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요인들이 몇 개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택 타입이 하우스냐, 그렇죠. 타운하우스냐, 네. 아파트냐. 버젯이랑 관계도 요거를 그렇죠. 뭐 종합적으로 연결돼 있긴 하지만 나는 이제 자녀들이 뭐 2명, 3명 있고 해서 애들이 아직 어리고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예산하고 관련돼 있긴 하지만 아무리 예산이 있어도 나는 뭐 잔디 깎고 가드닝하고 너무 힘들다.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럴 수 있고. 콘도로 가시든지 아니면은 조금의 떨은 있으면서 관리는 회사에서 해주는 그런 타운홈을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즈 정말 필요한 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센셜한 아이템들이죠. 네이버후드가 어디냐? 내가 살고 싶은 곳이 노스 밴쿠버냐, 웨스트 밴쿠버냐, 밴쿠버 웨스트냐, 코키털람이냐, 랭리냐. 네이버후드를 좀 정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도심에서 살고 싶으냐, 조금은 자연하고 이렇게 가까운 데 살고 싶으냐, 메이플리지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택 타입, 아까 얘기 말씀드린 대로 하우스냐, 타운하우스냐, 콘도냐. 그것도 하이라이즈 콘도냐, 저층 콘도냐. 또 방이 몇 개 있어야 되냐. 자, 그렇죠. 그다음에 화장실은 또 몇 개 있어야 되냐. 자, 방은 2개가 필요해요. 근데 화장실은 하나라도 되는지 꼭 2개가 있어야 되는지. 또 댄 같은 게 있어야 되는지. 요즘은 재택근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니즈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층이 나는 항상 높아야 된다. 아니면 나는 1층 해야 된다. 왜? 개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산책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1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높은 거 싫다. 이런 분도 있고. 다음에 향이, 방향이 어떻게 돼? 나는 꼭 동남향이다. 나는 산과 뭐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는 높은 층의 북서향이 좋다. 그것도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해야겠다.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또 조금 더 보태자면 이제 발코니가 나는 꼭 있어야 되냐, 커야 되냐, 패티오가 1층에 있는 패티오가 커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글쎄, 네. 내가 그 얘기 예. 그렇죠. 그게 자신을 아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은 뭐냐, 내가 원하는 거, 꼭 필요로 하는 이센셜한 건 아닌데 있으면 좋은 거. 아까 같은 거, 예. 체육관, 예. 식품점. 자,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뷰가 나오죠. 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생활하는데 사실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아일랜드가 키친 아일랜드가 크고 뭐 엔터테이닝을 자주 하시는 그런 게 있으면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죠. 또 그것도 굉장히 그게 이게 사실은 이 경계가 니즈의 원츠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것들 없어도 되나 있으면 좋은 것들 그게 이제 원츠에 해당하겠죠. 요거를 먼저 이제 구분을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드로 한번 내려가면은 우리 뱅쿠남께서는 뭐 이렇게 살고 싶은 동네가 어디세요? 저는 그 비즈니스가 운수업에 관여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심에 있는 게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사통팔달이라고 그러나? 네. 예, 딱 콜을 받으면 나갈 수 있는 네. 고속도로가 가깝고 밴쿠버랑 랭리의 중간 정도. 그래서 네네. 저는
코키텔람, 센츄럴 코키텔람이 저는 딱 네네. 좋습니다. 제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뱅쿠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네이버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제 취약 연령에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런 경우는 학군이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럴 뭐 수 캐나다는 뭐 충분히. 사실 어느 학교를 가나 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건 네. 그래서 이제 일부러 밴쿠버 웨스트 사이드나 네. 뭐 노스벤이나 네. 웨스트 밴쿠버나 이런 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사립학교가 많이 있는 또 메이플리츠나 뭐 이런 네. 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로 해서 네이버들을 선정하셔야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산 확정이죠. 뭐 내가 니즈도 있고 완치도 있고 네이버도 어느 동네를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 동네를 어포드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는 중요한 것이 이제 은행이랑 상담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기지는 이제 두 군데랑 이렇게 상의하실 수 있으신데 시중은행에도 모기지를 하지만 모기지 브로커들도 또 있거든요. 그 모기지 브로커들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은행에 속해 있는 건 아니고 네. 그 모기지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모기지 브로커라고 하고 뭐 BMO나 RBC나 TD나 이런 은행에서 모기지를 해주시는 분들은 모기지 스페셜리스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으신데요.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모기지 브로커하고 하면은 뭐 브로커 피를 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기지를 상담을 하셔가지고 프리 어프루브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얼마짜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가 있고 은행에서 돈을 얼마를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럼 토탈 예산이 나오죠.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집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은행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프리 어프로브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한테 브로커라는 이미지가 되게 네. 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브로커들은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좋은 이자를 골라가지고 서치를 해줘서 은행이랑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네. 저는 많이 이용하는 네네. 편입니다. 뭐 사실은 피는 고객인 제가 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 회사에서 주는 거거든요. 은행들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산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리얼터들하고 상담을 해야죠. 그래서 리얼터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제 뭐 평소에 주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긴 한데 뭐 아들 친구가 리얼터가 됐다. 그래서 맡기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피스티케이트하게 몇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서 네. 그분들랑 인터뷰를 해가지고 나하고 좀 잘 맞아야 돼요. 코드로. 그게 예, 중요한 거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코드가 이제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뷰를 제 생각에는 한 3분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시고 어떤 스타일인지 나랑 잘 맞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리얼터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뭐 사실은 경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뭐 전문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 그것보다도 우선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분이 경력도 좋고 했다고 하지만 너무 바빠서 뭐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이 뭐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을 때 그러면 이분한테는 별로 그렇게 뭐 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나의 이 집을 사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좀 치밀하게 열심히 안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내가 전화했을 때 바로바로 연락 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저도 똑같이 그런 과정에서는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손님이 액티브하게 3명을 지금 뭐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분을 소개를 받아서 저랑 하겠다고 할 때 제가 이분한테 충실히 해드릴 수가 없으면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네트워크 중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으신 분한테 리퍼를 하게 됩니다. 뭐 사실은 저도 리얼터니까 이제 커미션을 받고 돈을 벌어야 되지만 이분한테 100% 데디케이션 해가지고 커미트먼트를 못 해드리면 그때는 충실하게 해줄 수 있는 주위에 제가 믿을 수 있는 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죠. 그 지금 팀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 그런 팀을 운영하면 맞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으로 움직이니까 제가 못할 때는 제가 리스팅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 팀원한테 넘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리얼터 업계에서도 보면 빅네임들이 있잖아요. 뭐 혼자 하는 분들도 있고 팀도 있지만 이제 빅네임이라고 해서 어프로치를 했더니 굉장히 그런 잘해줄 줄 경우가 많죠. 알았는데 바쁘니까 소외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이니셜 미팅은 처음 미팅은 그분하고 해요.
이제 웃는 얼굴로 나오시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안 나와. 그 팀에 있는 신생 일을 배우기 위해서 그 팀에서 이제 뭐 이렇게 어시스턴트를 하는 그런 리얼터들이 와가지고 오며 가며 이렇게 뭐 쇼잉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다 보면 이제 손님들이 느끼죠. 뭔가 좀 내공이 부족하다.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질문을 해도 답이 좀 애매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점은 조금 유의하시면서 인터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코드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싶은 건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건 신규 분양인데 리얼터가 자꾸만 기존에 있는 거를 막 밀면은 그게 거부감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을 좀 리얼터가 고려해주는 그런 리얼터가 저한테는 좀 코드가 맞는 리얼터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드라는 맞습니다. 게. 그러니까 나랑 이제 코드가 맞아야 되고 티키타카가 돼야 되고 척하면 착하고 이렇게 오는 그리고 이제 리얼터는 저의 리얼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되고 손님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중요한 것 때문에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정직함과 성실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이제 리얼터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집을 본격적으로 봐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을 어프로치하는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리얼터.com 아니면 주말마다 오픈하우스 다니는 방법. 네네. 또 뭐 지나가다 이렇게 팻말 보고 그냥 리얼터한테 연락하는 방법. 예, 그렇죠. 네. 뭐 사실은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전돼 가지고 테크놀로지가 좋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에서도 미리 검색하실 수가 예.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산 확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모든 집을 내가 이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내 예산 범위 내에 있는 집을 봐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돈과 그다음에 은행에서 이제 파이낸싱 받을 수 있는 돈을 합해서 토탈 80만 불이다. 그러면은 그 75만 불부터 85만 불 사이로 이제 검색을 걸어 놓습니다. 이제 리얼터가 해드릴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방이 나는 꼭 2개가 필요하고 덴도 필요하다. 지역은 어디다. 그래서 집도 한 5년에서 10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미리 해둬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리얼터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리얼터라면 그걸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 검색 기준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검색 조건에 맞춰서 새로운 집이 나오면은 자동으로 이메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세팅을 이제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세팅이 왜 중요하냐면은 빨라야 돼요. 자,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제 가끔 오픈하우스도 꼭 내 검색 기준에 맞는 집이 아니지만 비슷한 집이면 또 가보고요.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보는 눈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검색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미팅을 하면 무조건 계약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계약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중요한 건 무엇이며 왜냐하면은 좋은 집이 나왔을 때 그때 만나가지고 저는 놀스벤에 손님하고 있다가 좋은 집이 나왔다고 연락 주시면 바로 또 코키틀람이나 랭리로 가가지고 오퍼를 쓴 다음에 너무 늦어요. 계약서 쓰기가 늦으니까 일단 늦죠. 써놓고서는 좋은 자, 생각이다. 이 집이 좋은 집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 또 제가 또 보고 연락을 드리는 경우에 그럼 그 집이 좋으면 우리한테만 좋겠어요? 그렇죠. 뱅쿠남 눈에 좋으면은 다 다른 사람 눈에도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스피드가 필요해요. 그때 대해서 계약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설명하고 질문하고 하면 넣습니다. 신속성. 네, 이 집이 좋다. 그러면 빨라야 돼요. 빨리 계약서 쓰고 빨리 넘기고 왜 그러냐면 빨리 써가지고 억셉트가 되면 그걸로부터 일단 우리만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거니까. 억셉트를 하고 나면 이제 뭐 가격이 뭐 또 내고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색 기준을 걸어놓고 좋은 물건이 탁 올라오면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사진도 요즘은 잘 나오니까 또 비디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 쫙 보고 요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리얼터가 이제 쭉 보고 주변 시세도 본 다음에 확인한다. 이거는 빨리 오픈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리얼터의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 리스팅 에이전트랑 셀러랑? 리스팅 에이전트. 셀러의 이제 에이전트랑 바로 통화를 해서 지금 이게 좀 사전 정보를 이 글로 안 나와 있는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고서는 이제 컴플리션이 얼마 만에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셀러는 또 우리는 언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근데 지금 여기 그 전문 용어 컴플리션이나 리얼터 이게 지금 전문 용어일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쉬운 말로 써주시고 네. 그 여기 그러니까 한국과 달리 여기는
부동산 거래할 적에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잖아요. 네. 그 양쪽에 리얼터 한 명, 변호사 한 명, 이쪽에도 리얼터 한 명, 변호사 한 명, 이렇게 네 명이 일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셀러, 그러니까 파는 사람 리얼터랑 콘택을 잘해야 한다는 그런 네. 말씀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매도자의 리얼터랑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그 정보를 자, 예를 들어서 뱅쿠남께서는 집을 사시는데 입주가 오늘 이제 7월 25일이잖아요. 그럼 10월 1일 날 들어가셔야 돼요. 10월 1일도 멀고 9월 1일 날. 그런데 그쪽의 매도자는 안 됩니다. 10월 1일 날 집을 줘야 돼요. 그럼 이거는 안 될 수 있잖아요. 아예. 그런 경우가 그럼 많죠. 예, 뭐 아예 그런 것들은 정보에 안 네. 나오니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돈을 조금 뭐 몇천 불 올려줄 테니까 그게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아까 이제 변호사 얘기하셨는데 뭐 변호사를 쓰셔도 되고 이제 한국으로 치면 공정사라고 네, 이제 예. 법무사, 노트리 퍼블릭이라고도 있고 이분들을 쓰셔도 되는데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써도 돼요. 안 예, 써도 되나?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게 안전하죠. 뭐 비용이 이제 뭐 한 1,500불 정도 이렇게 내외로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안 쓰는 거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오픈하우스도 가보시고 해서 이제 이렇게 집을 많이 보시고 검색을 걸어놓고 해서 이제 좋아서 집을 좋다 이거 쓰자 그러면 오퍼를 씁니다. 이제 오퍼. 이제 계약서를 우리가 이 집을 얼마에 사겠다. 금액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디파짓. 이게 이제 100만 불짜리 집인데 몇 프로? 그러면 통상 5% 쓰거든요. 여기서는 그럼 5만 불을 디파짓을 이제 걸어야죠. 그 디파짓은 언제 주느냐? 오퍼를 쓸 때는 이제 조건을 답니다. 우리가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자 이제 하우스라고 예를 들면은 이 집이 하우스인데 우리가 100만 불에 사겠다고 오퍼를 쓰면서 조건을 뭘 주로 다냐면은 이런 걸 다죠. 인스펙션 하겠다. 이 집에 무슨 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인스펙터를 하이어를 해서 고용을 해서 제가 돈을 내고 그 인스펙터가 이제 집을 조사를 하겠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고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은행에서 내가 사전 승인을 받았지만 은행에서 또 한 번 이 집이다. 내가 사는 집이 이 집이다라는 집이다. 그 집의 정보를 은행에다 주고 은행에서 어프레이저를 보내요. 집을 평가하는 사람, 감정사를 감정사. 보내가지고 우리가 100만 불에 사는데 이 집이 이 집은 100만 불 주고 사면 안 되는 집이야. 은행에서는 최악의 경우 이 집을 사는 사람이 돈을 빌려줬더니 나중에 모기지를 못 갚아요. 그러면 경매 붙여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라는 걸 생각하게 당연히 되니까 생각하겠죠. 은행은. 은행에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감정사를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팁으로 말씀드리면 감정 비용은 원래는 이제 매수자가 내는 거지만 미리 은행하고 얘기하셔서 감정 비용은 은행에서 내주는 걸로. 왜냐하면 모기지도 경쟁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미리 얘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은행에서 돈이 내가 프리어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나온다. 이거를 조건으로 넣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정도 말씀드리고 콘도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가 더 있죠. 뭐 그래 얘기할 게 많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 이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각종 반상의 회의록 또 이 집에 대해서 이제 감정 평가서 뭐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 보고서라고 하는데 엔지니어링 리포트 이런 것을 다 받아서 2년치를 다 읽어야 됩니다. 2년치. 그래서 뭐 여기에 지금 물이 줄줄 새고 있는 이런 바이어가 절대 못 하겠네. 리얼터가 해줘야지. 원래는 사실은 계약의 당사자는 매수자와 매도자이기 때문에 책임은 이제 바이어가 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리얼터는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리얼터 당연히 읽어야죠. 그래서 리얼터가 읽어서 제가 읽어봤더니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이제 답을 구두상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항상 계약에 관련해서는 최소한 카톡으로라도 받으셔야 돼요. 문서화하자. 이메일로 받으시거나 문자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핸드라이팅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받으시거나 카톡으로라도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물론 반대적으로 저도 리얼터로서 손님한테는 모든 것들을 문자로 문서로 다 남깁니다. 그래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 혹시라도 문제가 돼가지고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서면은 문서가 없으면 판사는 손님 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더더군다나 모든 걸 다
문서로 다 남기고 사실 저 지금도 한 2년 전에 집을 사셨는데 UBC 쪽에 하여튼 뭐 관리비도 문제가 되고 뭐가 문제돼서 저한테 상담 오셔가지고 지금 협회에다가 이렇게 거신 분이 클레임을 거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문서로 남기십시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타운홈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비해서 몇 가지를 더 조건으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겠네. 예,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이 예, 관리하기가.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건 아니지만 봐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서브젝트 오퍼를 넣어서 이제 조건을 달았으면 그걸 이제 해지를 해야죠. 은행에서도 오케이 나왔고 인스펙션 했더니 문제 없고 공동주택 서류 읽었더니 문제 없고 집을 팔겠다고 해놓은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이제 그 타이틀 이제 등기 문서도 확인했더니 다 맞고 그러면은 이제 해지를 합니다. 그 서브젝트 리무벌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이제 우리가 디파짓을 주는데 그 디파짓은 매도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매수 나를 대리하고 있는 리얼터 제가 만약에 이제 뱅쿠남을 바이어의 에이전트로 일을 하고 있으면 제가 받아서 저는 사진만 찍어서 체크 들어왔다라고 매도자의 에이전트한테 보내고 그 돈은 우리 회사의 신탁 계좌에 들어가서 보관이 되게 됩니다. 변호사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우리 리얼터의 회사의 신탁 계좌로 들어가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바이어께서 그 돈은 디파짓 바이어의 돈이시니까 원하시면은 내 변호사 계좌에다 넣어놔라. 그렇게 요구를 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통상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신탁 계좌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스테이크 홀더라고 누구의 돈도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도 이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보관되는 거니까. 그러고는 이제 또 해야 되는 일이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정을 하셔야 되죠. 미리 하셔도 되고요. 최소한 이제 이 디파짓이 들어가고 서브젝트 리무브를 할 때는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는 뭐냐? 그것도 궁금한. 예, 비용은 뭐 법무사가 한 50%에서 70% 정도 싸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변호사는 상담 플러스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리걸 어드바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사안에 따라서 자 이게 그냥 주인이 지금 매도자가 살고 있는 집이다. 이럴 때는 그냥 뭐 법무사나 변호사나 하셔도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집 주인은 따로 있고 지금 세를 주고 있는 집이다. 테넌트가 있는 경우는 또 여러 가지. 그때는 저는 변호사를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문제가 생겼을 그것도 때는 중요한 거다. 네, 정말. 중요해요. 그때는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리걸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를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또 집을 봤더니 뭐 좀 복잡하다 뭐가 이럴 때는 변호사를 쓰는 게 2차 좋습니다. 모기지도 있고 뭐, 네, 2차 모기지도 있고 뭐 그러면 뭐 변호사들이 좋고. 뭐 근데 리인도 걸려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변호사랑 여기 밴쿠버에 많은 그 노터리 퍼블릭. 네. 퍼블릭 같은 말이죠? 지금 노터리 퍼블릭은 이제 법무사고요. 네. 이제 공정인이고 공증인이고 예, 그리고 로이어는 이제 변호사죠. 네네. 그렇게 두 개가 공대해서 비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또 이제 변호사를 또 권장한다면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뭐 사실 변호사 만나가지고 뭐 법정 가고 그럴 일은 인생에서 있었어도 안 좋고 대부분 없죠. 근데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변호사를 한 명 알아놓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미래에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때 돼서 변호사 누구 써야 돼 이러기보다는 이렇게 집 사고 팔 때 한번 변호사를 알아놓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요까지가 이제 법무사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거의 다 정리가 됐고 요까지 됐으면 이제 거의 99%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과정은 뭐냐면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네. 만약 오파를 썼는데 홍길동이 나타나서 네가 쓴 오파보다 내가 2만 불 더 줄 테니까는 그거 그러니까 디파짓 넣기 전에 디파짓을 넣기 전에 자 그럼 이제 계약은 억셉트가 된 거죠. 네. 내가 오퍼를 했고 매도자가 억셉트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누가 들어와 가지고 뭐 5만 불을 더 주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억셉트가 된 상태면. 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사람 일은 모르니까 나쁜 마음을 먹고 매도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법정을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리얼터가 중요한 할 수 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오퍼를 했고 오퍼를 제가 쓸 때 억셉트를 했는데 자, 이제 오프를 할 때 어떻게 쓰냐면 그게 중에 하나가 오늘이 7월 25일이니까 지금 난 12시잖아요. 오늘 밤 7시까지 억셉트의 여부를 결정하라고 제가 씁니다. 예를 들면 아니면 내일 아침 9시까지 하라거든요. 그래서 절대 시간을 길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빨리 움직였고 내가 빨리 움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사람한테 자, 오늘 오프를 쓰는데 3일 뒤에 7월 28일 9시까지 답을 주세요. 그럼 내가 빨리 움직일 이유가 없죠. 그렇지. 그러면 나도 타이트하게 오늘 7시까지. 근데 대신에 이제 그 매도자의 리얼터하고 얘기를 해보죠. 뭐 리얼터가 지금 저기 매도자가 여기 있느냐, 아니면 중국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리저너블한 타이밍 피리어드 안에서 시간은 주지만 말도 안 되게 길게 주진 않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오늘 7시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내에는 억셉트 하기 바꿀 수 전까지는 있겠지 그때는. 저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오픈을 했는데 더 좋은 집이 나타났어. 요거 취소할래. 그럼 서면으로 빨리 이거를 리신트 한다라고 리보크블 이제 전문용어로인데 철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끝. 근데 이분은 그때까지 이제 매도자는 7시까지 억셉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가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가격을 2만 불을 더 올려라. 자, 80만 불에 내놨는데 내가 75만 불에 썼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럴 수 다시 거기서 그냥 75만 불에 억셉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야, 이건 너무 약해. 그럼 79만 불로 내가 10,000불은 깎아줄게라고 이제 카운터 오프를 날리든지 무시하든지 아무 대답이 없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7시간 넘어가면 끝. 그거는 이제 데드 오퍼가 되는 거예요. 죽은 오퍼. 오케이. 자,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 예,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했어요. 이제 데드 오퍼는 의미가 없는 게 끝난 거고 이제 75만 불에 억셉트를 했든지 아니면 79만 불에 카운터 오퍼를 했어요. 그러면서 걔가 시간을 또 늘려서 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뭐 다음 날 9시 아침 9시까지. 그랬을 때는 그때까지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이제 억셉트를 했으면은 다른 걸 받으면 안 돼요. 그쪽에서 이제 내가 75만 불에 받았다. 당연히 받으면 안 되지만 누군가가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예. 주위에서 다른 리얼터들이 돈을 더 준다고더라. 야, 아니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이미 억셉트를 했으면 이거는 억셉트가 된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브젝트가 있었으면 내가 5일의 기간을 가졌으면 5일 동안은 캐리온 해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내 거를 깨면 안 됩니다. 그거는 법정에 갈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그냥 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바이어가 법정에 나한테- 간다고 해서 셀러가 매도자가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에 갈 확률이 작아요. 그냥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냥 억셉트가 됐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누가 더 준다고 했는데 턱없이 더 줄 이유는 없거든요. 요새 시장이 하도 막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더 높은 가격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을 억셉트했다면 그쪽의 셀러의 리얼터가 잘못 가이드를 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서브젝트 리무가 끝났고 디파짓을 줬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우리가 그 계약서상에 적은 돈을 언제 준다, 자금이 언제 이체된다 이게 있잖아요. 그걸 completion 또는 closing date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계약서에 적었죠. 우리가 7월 25일 날 오프를 쓰면서 8월 31일 날 우리가 completion date다. 그때 자금 이전이 되고 모든 게 complete 되는 거예요. 돈도 넘어가고 명의도 이전이 됩니다. 그날 셀러의 집에서 나의 집으로 이전이 되고 이제 집은 내 집이 됐죠. 그날로. 그렇지만 내가 이제 possession, 내가 소유하는 거는 저 키를 받는 날이 이제 possession day라고 해요. 통상 하루 늦게 합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이제 내가 키를 받고 오전 10시나 뭐 정오나 12시에 키를 받아서 이제 내가 문을 열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 전날 되고 네네. 기존 다음 날. 그래서 이제 보험은
내가 키는 열고 9월 1일 날 들어가지만 보험은 자정. 8월 31일 자정. 무슨 보험? 집보험. 집보험. 자, 불이 났을 때 혹시라도 그 사이에. 물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누구의 집이냐 이게. 그 그렇죠.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 completion date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adjustment, 그 조정 일자가 있습니다. 뭘 조정하냐? 각종 세금하고 비용. 아, 예. 왜냐하면 이제 관리비. 재산세가 그렇죠. 관리비도 있고 재산세가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재산세. 우리 이제 BC는 1년치를 한꺼번에 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시니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분납도 가능합니다만 네. 일반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치를 네. 7월 2일이나 7월 3일 날 한꺼번에 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9월 1일자에 이제 8월 31일자로 컴플리션 됐으니까 이전에 집을 파시는 분은 7월 2일자에 1년치를 다 냈잖아요, 이미. 그러면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는 8월 31일까지는 이분이 돈을 내는 거고 9월 1일부터는 제가 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변호사들이 알아서 이제 정리를 해서 주거니 받거니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통상 키를 받는 포제션 나이 날짜하고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다 끝났어요. 그럼 그 외에도 이제 또 중요한 게 또 몇 가지 중요할 게 있죠.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이사 가야 되니까. 또 이사 갈 때는 또 우리의 짐하고 몸만 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도 같이 가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 그 아까 그 포지션데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변호사가 왜 여기 제도가 좋으냐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보통 거래하잖아요. 그런데 복도방에서 돈을 주면서 그냥 이제 오늘부터 내 거다 생각하는데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네. 파는 사람이 뭐 자기 친척을 시켜서 야, 걷다가 등기에다가 네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라. 그러면은 셀러는 돈 받고서는 명의이전을 산 사람은 명의이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 여기 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변호사가 반드시 입금 확인하고 타이틀을 넘겨주는 제도잖아요. 그거 확인하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안전하고. 그 타이틀에 대해서 점검은 이제 몇 번을 하는데 저희 리얼터도 이제 집을 사드릴 때는 서류가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으면 그걸 이제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집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맞는지, 등기에 그 사람 이름이 맞는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조금 안 좋은 얘기는 한데 이혼을 하는 경우에 디볼스 하기 때문에 집을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남편은 안 팔고 싶어 해. 헤어지고 싶지 않아. 부인은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런 이제. 경우 어떻게 되나? 그랬을 때는 서로 합의하지 않고 팔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못 파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집에 등기해 봤더니 2명이 올라와 있어. 공동명의야. 근데 집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은 부인 혼자야. 그래서 등기를 떼봤더니 2명이에요. 근데 1명만 사인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집은 팔죠? 못 팝니다. 못 팔죠? 예, 그게 지금 얘기하신 그런 케이스고요. 변호사들은 그거를 몇 번을 떼봐요. 등기를 넘기기 전에 바로 한번 또 떼보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또 떼보고. 타이틀에 누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안전하게 돼 있고, 그래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면 실비, 그런 각종 서류들 떼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 비용과 이제 변호사의 그 서비스, 이 시간 하는 그걸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저희가 또 뭘 하나요? 다음번에 지금 노무 콘텐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아까 이제 오늘은 이제 사는 거 했으니까 파는 입장에서 파는 거, 예, 네.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아까 그 렌트나 각 커뮤니티, 코키틀람, 써리, 밴쿠버마다 또 특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좀 어디에 맞는가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괜찮고, 네. 또 신규 분양, 네네. 신규 분양 댕기면서 신규 분양 이런 게 신규 분양이 있다.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게 다음에 이제 제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떻게 하면 집을 잘 파는가, 네. 팔 준비는 뭔가, 요거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